자, 그러면 근세의 문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15페이지 근세의 문화. 자, 맨 처음에 민족문화의 성립이죠. 말하자면 자, 민족문화의 융성 봅시다. 자, 15세기에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죠. 15, 16. 조선시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의 기반이 닦여진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15세기에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관악파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관악파면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훈구파가 되겠죠. 훈구파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악파, 훈구파의 어떤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교, 그러니까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그리고 과학기술까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뒷받침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가장 과학기술을 발달한 시기가 세종대왕 시기인데, 그 시대에 물론 세종대왕이 뛰어났기도 했지만 그 시대의 집권 세력이 바로 이 관악파, 훈구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적들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관악파의 학문적 성향에서 가로 1번 보시면 포용적 사상체계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 말이죠. 즉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달이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민족 문화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처음에 한글 창제 나와 있어요. 자, 한글 창제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체크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자, 일단 한글 봅시다. 한글을 창제하게 된 건 세종 때. 자,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 나라 글을 만든다는 게 명나라에 어긋나는 일이 될 정도로 그만큼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우리가 훈민정음에 그 서문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쓰기가 어려우니 새로 글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넓게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돼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글 창제와 보급 봅시다. 한글은 집현전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죠. 정음청이라고 하는 임시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정음청에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죠. 자, 그리고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에 의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책은 한글 창제의 운영 원리라든가 그때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해설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그러니까 쓰여진 건 세종대왕 때 쓰여졌겠죠. 한글 만들면서. 그런데 그 책이 중간에 없어졌다가 이거를 1940년에 다시 발견을 한 거예요. 간송 전형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문화재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화재들을 사 모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문화재를 사서 모아서 1930년대 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사참박물관을 만들어요. 개인 박물관. 그래서 그 박물관이 간송미술관. 지금도 있어요. 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관이라고 있고 원래는 간송미술관이 봄, 가을에 무료 전시를 해요. 워낙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무료 전시를 하죠. 이제 무료 전시하면 막 겸재정선, 뭐 특별전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줄이 그 밑에까지 서. 왜냐면 공짜고 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그런 문화재는 볼 수 없잖아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전시회를 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거는 1930년대 지은 거라서 그 뒤로 다시 이제 보수만 한 거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DDP라고 해서 왜 동대문에 이상하게 우주선 같이 생긴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상설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말했던 아까 그 강북에 있는 간송미술관 원래 있었던 거기 건물에서 전시를 안 하고 여기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DDP로 바뀐 다음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일단 쾌적하니까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다 있고 하니까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송미술관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놔두긴 놔뒀겠죠? 그 뒤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이 찾아낸 거예요. 그게 훈민정음 해례. 그래서 이거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운영 원리를 담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자를 만든 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글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뭐 자음과 모음 여러분 다 알죠? 자음과 모음.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지인의 어떤 그런 역학을 구조화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28개를 만들고 그 중에서 지금 한 4개 정도는 쓰이지 않는 그런 문자고 뭐 다 알죠 여러분? 다 배워서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글의 보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한글을 처음 만들었어. 과연 이게 글씨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걸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일단 글을 지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지은 책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국문학 첫 작품. 국문학이면 국어로 쓴 문학이에요. 우리가 한문학은 한자로 쓴 문학이니까 그래서 국어로 쓴 문학 중에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이고, 용비어천가는 태조 이성계의 조상들 4대조부터 시작해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월인청강지곡 등 해서 여러 가지 뭐 불경이라든가 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간행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중종 때 최세진은 훈몽자회에서 당시 통용됐던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로 기록했다. 왜 우리가 천자문 같은 거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 보라고 붙여놓고 막 이럴 때 한자 있으면 거기 한글로 이렇게 뭐 글자도 써있고 해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훈몽자회는 한자를 한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해설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서리를 선발하는,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서리 선발 시험에는 훈민정음 과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런 행정 실무에 활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씨를 알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농사직설 같은 걸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 카톡도 한글이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 생활의 의미는 그만큼 민족 문화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뭐 정음청, 그 다음에 한자 운영, 뭐 한글의 창제 원리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장 넘기시면 한글 관련 서적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용비어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그 다음에 월인 석보 뭐 등등 한번 쭉 읽어보시고, 훈몽자회 아까 나왔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역사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역사책은 시험에 잘 나온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의 역사책에서는 몇 가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조선 전기도 조선 후기도 다 역사책은 어느 시대든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역사서 한번 보시면 크게 여러분 1번 건국 초기, 2번 15세기 중엽, 3번 16세기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질 거예요. 역사책은 이렇게 이 조선 전기의 역사책은 크게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건국 초기의 역사책. 자, 건국 초기의 역사책이면 일단 어떤 식으로 역사를 썼겠냐. 당연히 건국 초기에는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강조하겠죠. 우리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 그러려면은 고려가 어떤 나라여야 되냐? 고려가 정말 별로였기 때문에,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쓰여지겠죠. 자, 그래서 건국 초기는 거기 보시면 정통성, 왕조의 정통성과 명분을 밝힌다. 그래서 이런 역사책이 강조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 지금 2권 언급이 돼 있어요. 자, 하나는 고려국사, 또 하나는 동국사략 봅시다. 그래서 건국 초기의 역사책으로는 고려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다. 고려국사는 태조 때 정도전이, 자, 태조 때 정도전이 쓴 책이죠. 자, 그래서 정도전이 당연히 조선을 건국하는 데 가장 기여한 인물이 정도전이니까 이 정도전이 쓴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싶고, 자, 그러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려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왕조를 폄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고려국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도 바로 이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고려국사에서는 그 전에 왕들을 다, 왜 우리 고려시대에는 조나 종이었잖아요. 왕의 어떤 명칭이. 그런데 다 왕으로 바꿔서 약간 폄하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사략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삼국사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동국사략 또는 또 다른 말로 삼국사략이라고도 부르는데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삼국시대를 정리를 한번 한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단군에서부터 신라 말까지를 명분론에 입각해서 저술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저술한 책이 동국사략.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의 역사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책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15세기 중엽이면 나라를 세운 지 한 50년 된 거예요. 지금 한 5, 60년.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면, 그러면서 고려를 폄하했으면 15세기 중엽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나라를 세워진 지 한 50년쯤 됐으니까 그 전에 고려에서도 재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래도 고려가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어. 고려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한 시기가 15세기 중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는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려사는 세종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된 책으로, 자, 이 고려사는 고려를 재평가했다. 그래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고려사를 재정리, 자주적인 입장에서 고려사를 재정리했다. 말하자면 고려라는 나라가 너무 엉망은 아니었어 라는 걸 나타냈죠. 그래서 앞에서 고려국사에서는 고려를 폄하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왕도 다 조나 종이었는데 왕으로 바꿨다고 했으면 여기는 다시 다 환원을 시켰어요. 다시 조나 종으로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고려사, 그리고 이 고려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전체로 쓰여졌다는 점. 자, 조선 초기의 역사책 중에 기전체로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기전체. 자, 그러면 기전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본기, 세가, 열전, 지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자, 그러면 기전체에서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설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원래는 왕조사인 본기에 집어넣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본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말하자면 왕조의 역사, 고려의 왕조의 역사를 제후국의 역사인 세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왕조사를 세가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왕조의 역사는 어디로 넣어야 되는데? 본기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가로 넣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그래도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왕의 명칭을 아까 왕에서 조나 종으로 다시 환원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도
아무리 고려라는 나라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고려 말의 역사까지도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쓴 책이니까. 그래도 고려 말은 되게 별로였어. 그래서 조선이 세워진 거야 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 말의 왕들 중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시기의 왕이 우왕과 창왕이잖아요. 우왕과 창왕은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왕과 창왕은 왕조사인 세가에 적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왕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왜 우리 폐가입진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앞에서. 자, 그래서 우왕과 창왕은 어디에 적고 있냐면 열전에. 우왕과 창왕은 열전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고려 마지막에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왕과 창왕은 열전에, 왕조사는 세가에. 그래서 그 전에 기전체와 약간 다른 점이 요거죠, 요거. 왕조사는 세가에 적었다는 거. 자, 그 전에 삼국 사기까지만 하더라도 왕조사를 봉기에 적었으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려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 그 다음에 기전체로 쓰여졌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언제 완성됐냐? 요걸 물어보기도 하죠. 또는 고려사를 물어볼 때 조금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고려사를 편찬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냐? 그 시기의 왕에 관해서 골라라. 그러면 세종. 그럼 고려사를 완성한 건 어느 왕 때? 문종.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 문종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사에서는 고려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은 고려사 서문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사마천의 사기의 법리에 따랐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기전체를 처음 쓴 게 사마천의 사기.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의 법리에 따랐다는 건 이 책은 기전체로 썼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사 저료. 자, 고려사 저료는 고려사를 좀 압축해서 편년체로 쓴 책이 바로 고려사 저료. 자,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 자, 삼국사 저료는 자, 성종 때 완성된 책이죠. 그래서 단군에서부터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 그렇게 엮은 책이 삼국사 저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런 식으로 부분 역사를 적고 있으니까 자, 성종 때쯤 가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하자. 통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초부터 말하자면 이제 고조선의 단군조선부터 최근까지, 최근이라고 하면 이게 고려 조선시대니까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전체를 다 한번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우리가 통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통사가 바로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동국통감은 성종 때 완성된 책으로 자,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통사, 최초의 통사. 자, 그러면 최초의 통사니까 여기서 통사라고 하는 건 통째로 적었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다 적었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단군조선부터. 최근이면 고려 말까지. 그래서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이 책이 쓰여지기 전에 요 앞에서 쓰여진 책들을 합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동국통감은 고려사 저료에다가 삼국사 저료를 합친 거다라고 보기도 하죠. 자, 고려사 저료에다가 삼국사 저료를 합친 거다. 자, 그러면 고려사 저료는 어느 시대를 쓴 거예요? 고려시대. 삼국사 저료는 단군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삼국시대까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 저료에다가 플러스 삼국사 저료를 합치면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전체로 쓴 거죠. 그게 바로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는 편년체 사서. 자, 그래서 편년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선 전기잖아요. 조선 전기에 쓰여진 책 중에 대부분 편년체라고 보시면 되고 얘만 기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편년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사는 기전체, 나머지는 편년체. 저료 들어가도 다 편년체거든요. 얘도 편년체, 다 편년체죠.
자, 그래서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다.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의 입장에서 쓴 거고요. 그리고 통으로 쓴 거니까 통사라고 표현하죠. 밑에 519페이지 보시면은 동국통감서문 나오죠. 동국통감서문.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 동방은 여러 역사책이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 삼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통째로 쓴 게 없다 이 말이겠죠. 장편은 통째로 쓴 거니까. 자, 그래서 귀감 삼을 것이 없다 하여 책을 쓰려고 했지만 잘 못했어. 세조 때.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주상께서 우리 임금께서 서거정을 시켜서 편찬을 새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임금은 누구? 성종이 되겠죠. 그래서 성종 때 편찬한 편년체 통사가 바로 동국통감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보면 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순상하며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입장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입장에 따라서도 쓴 책이다. 그게 바로 동국통감이란 책이고 한 장 넘기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고려국사, 고려사, 동국통감 이렇게 세 권이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당연히. 자, 그리고 응제시주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또 나만 들어 그런 느낌적 느낌이? 응제시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단군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한번 우리가 삼국유사가 최초, 그 다음에 세종실록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뭐 응제시주, 뭐 이런 거, 제왕운기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응제시주.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응제시주. 자,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15세기 중엽의 역사서까지 한번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갈까요? 아까 제가 건국 초기, 15세기 중엽, 그리고 16세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러면 16세기 역사서에서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하여 기자를 중시하죠. 이때의 특징은 기자를 중시한다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 기자조선? 왜 우리가 앞에서 단군조선, 그 다음에 중간에 기자조선 있고 그 다음 위만조선, 멸망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기자조선은 사실 진짜 그 시대가 있었냐 없었냐는 차치하고 그냥 이 시대의 선비들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유학자니까 우리 왕이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시대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책으로는 뭐 기자실기, 자, 기자실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어요. 자, 누가 썼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또 기자실기, 또 이런 책은 저서를 물어볼 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쓴 사람이 중요하니까. 누구? 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가 쓴 기자실기라든가 그 다음에 동국사략. 제목이 똑같네. 동국사략이 또 나오죠. 박상의 동국사략. 앞에서는 왜 우리 권근의 동국사략이었죠. 여기서는 박상의 동국사략.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아까 우리 체크했던 세 권이죠. 뭐 고려국사, 고려사, 동국통감 이렇게 세 권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역사책들은 이렇게 세 권. 특히 사료로 나오는 거는 이 두 권이 사료로 많이 나오죠. 고려사랑 동국통감이 우리 금방 앞에서 사료 봤잖아요. 사료로 언급될 수 있는 책은 이렇게 두 권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역사책은 늘 중요하니까 역사책은 꼭 체크할 것. 자, 밑에 보시면은 521페이지에 역사서 해서 나와 있죠. 네, 뭐 기자를 중시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4번의 조선왕조실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으로 갑시다. 자, 조선왕조실록은 말 그대로 왕조에 관한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냐면 조선 태조 거부터 그 다음에 고종 때, 순종 때까지는 사실 실록이 다 있지만 고종과 순종은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여러분 총 27명이에요. 그 27명 중에 뒤에 2명 빼고 25명에 관한 그런 글만 모은 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죠.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 의의가 맨 먼저 나와 있네요. 의의는 자, 이렇게 한 왕조에 대한 아주 방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기록에 대한 약간 강박관념 같은 거. 아, 무슨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충자를 넣어서 쓰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기록충이지. 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걸 굉장히 강박관념처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방대한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그런 기록들을 잘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객관적이고 방대한 자료가 남아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상부터. 자, 대상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왕들에 대한 실록이 남아있고요. 자, 그래서 태조 실록부터 철종 실록 때까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실록이 왜 우리 여러분 집에 보면은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있는데 이 책이 한 권 아닌 건 알죠?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태조실록만 해도 몇십 권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있지만 이 중에서 쫓겨난 왕들, 그러니까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그래서 연산군과 광해군은 일기라고 표현해요. 자,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있는데 철종실록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연산군과 광해군 이렇게 쫓겨난 왕들은 일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일기가 있죠.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렇게 일기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실록은 한번 만들면 고칠 수 있냐? 자, 실록은 한번 만들면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수정과 개수가 가능해요.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수정실록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선조, 경종, 현종 이런 사람들은 수정실록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붕당이 바뀌면서 어떤 붕당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고친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고쳤으면 그 전 것도 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수정 개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록을 만들 때 이제 자료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하죠. 사초. 그래서 그 사초를 모으고 그 다음에 각 관청의 업무 일지 같은 걸 모아서 그거를 다 왕이 돌아가신 뒤에 모아요. 그리고 실록청을 설치해서 춘추관에 실록청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편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편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자료가 되는 거는 자, 사초라고 하는 건 사관이 그 왕이 살아계실 때 그 왕의 언행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요. 여기는 단순히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사관의 비판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을 비판하는 글도 쓸 수가 있죠. 사초. 그 다음에 각 관청의 업무 일지인 시정기. 그래서 사초는 왕의 언행. 그 다음에 이제 대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정기는 관청의 업무 일지. 자, 이거 말고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 자, 그 다음에 뭐 일성록. 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승정원 일기. 승정원이라고 하는 건 왕의 비서기관이죠. 그래서 왕의 비서기관이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을 여기서 다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요 승정원 일기에 그 방대한 기록들을 압축해서 만든 게 왕조실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록보다 3배 이상 더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도 아까 제가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은 뭐 비변사의 업무일지겠죠? 그 다음에 일성록.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정조가 세손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왕이 됐을 때 정조가 왕이 됐을 때 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 정조 후대 왕들도 다 일기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선왕의 어떤 유지를 이어서.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했다 그런 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두루두루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의 어떤 자료가 되는 승정원 일기나 일성록 같은 경우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거기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일성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초 시정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편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편찬 과정은 춘추관에 실록청이 설치돼요. 왕이 돌아가시면 춘추관에 실록청이 설치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사관들이 썼던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 이런 것들을 그 왕대에 썼던 것들을 다 자료를 모아서 이거를 이제 편찬을 하는데 날짜별로, 왜냐면 편년체로 쓰여졌으니까 날짜별로 이제 편찬을 하는데, 자, 과정은 맨 처음에 말하자면 1차로 초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퇴고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중초, 그리고 마지막에 정초. 그래서 이 정초본을 인쇄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퇴고하고 마지막 편찬본을, 편집본을 인쇄로 넘기는 건데, 그러면은 초초와 중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제 퇴고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이건 빼고 이건 더 넣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요거는 세초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세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른쪽에 설명이 써 있는데, 세검정에 가서,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이거를 다 이렇게 물로 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초의 어떤 형태를, 그 형식을 거쳐서 다 흘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종이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역사를 흘려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같이 이런 얇은 종이가 아니에요. 화선지, 막 우리 붓글씨 쓰는 화선지 그런 게 아니고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만든 굉장히 도톰한 종이이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씻으면 먹만 쓸려 내려가고 종이는 남는 거예요. 그럼 종이를 말려. 그래가지고 이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초, 씻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정초본을 이제 인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인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관을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조선이 막 세워졌을 때 세종 전까지는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이 2개 있었어요. 창고가 2개 있었죠. 그래서 2대 사고였다가 나중에 4대 사고로 정비가 돼요. 4대 사고로 정비가 된 게 세종. 4대 사고로 정비가 된 게 세종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대 사고에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개만 딱 남았죠. 그 한 개가 어디 거냐면 전주 사고본. 그래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 다음에 전주 사고본만 지켰어요. 말하자면 보존이 됐어요. 전주 사고본이 보존이 됐고, 자, 결국에는 이거를 나중에는 5군데로 옮겨서 보관을 하게 되죠. 그게 5대 사고. 그래서 5대 사고는 광해군 때 새로 정비가 되는데, 앞에서 4대 사고는 춘추관에다가 춘주, 성주, 전주. 그래서 춘추관에다가 그 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군데 보관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도시들이죠. 춘주, 성주, 전주 이렇게 지역의 중심지들. 그런데 5대 사고로 바뀐 뒤로는 산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또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춘추관에다가 하나 보관하고 태백산, 오대산, 묘향산, 뭐 적상산 이런 식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서는 태백산, 오대산, 그 다음에 만이산, 묘향산,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적상산, 정족산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괄에 난 이후에 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옮겨서 또 만들게 되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는 편. 5대 사고 정비한 게 어느 왕이냐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거 어디 거? 전주 사고. 이거 중요하죠. 요게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태조, 철종 이런 건 뭐 여러분 알죠?
그리고 수정 개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사초와 시정기 어떤 게 사초고 어떤 게 시정기인지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러분 책에 의미 나와 있으니까 의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초나 시정기, 사초 같은 경우는 왕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를 볼 수 없게 돼 있죠. 왜 우리 그래서 앞에서 뭐 사초 때문에 사화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원래 왕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볼 수 없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왕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실록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왕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그 앞에 왕들에 대한 실록을 내가 볼 수 있냐?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후대의 왕이 실록을 보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좀 빼라. 이렇게 하면 이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왕은 절대 사초나 실록을 볼 수 없다. 자, 그럼 왕은 사초나 실록을 볼 수 없으니까 앞에 왕들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왕실의 왕자들 또는 왕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왕의 업적만 모아놓은 교과서가 있어요. 그런 책을 뭐라고 하냐면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자, 국조보감은 왕실 교과서. 자,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건 왕실의 교과서로서 그 왕의 앞에 왕들의 업적만 모아놓았어요. 그래서 업적만 가르칠 때 쓰는 거죠. 그런 걸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국조보감까지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사고의 변천까지 여러분 책에 사고의 변천까지 한번 체크해봤고, 자, 제가 말 안 해도 편년체로 된 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이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조선왕조실록도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도와 지리서의 편찬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도와 지리서로 갑시다. 책으로 한번 볼까요? 524페이지 지도의 제작. 자, 지도를 제작한 이유는 뭐냐? 지도를 제작한 이유는 통치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나 지리서를 편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도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지도 중에서는 첫 번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죠.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고요. 자,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자,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동양 아시아에서 자,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그러니까 아시아에 남아있는 세계지도 중에서 이게 가장 오래된 거다. 그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왼쪽에 너무 조그만하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같은 경우는 세계지도거든요. 딱 보시면. 자, 그러면 세계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 있고 우리나라 밑에 일본 있는 거 보여요? 일본은 뒤집어졌죠. 방향이 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크게 표시된 게 중국. 왜냐면 이거는 실측도가 아니라 편찬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가보고 그린 지도가 아니고 여러 지역의 지도를 가져와서 짜집기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지도와 중국 지도는 좀 자세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좀 자세하니까 만들다 보니까 얘네를 제일 크고 자세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측도가 아니고 편찬도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제일 크게 표시되어 있다.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보시면 자, 왼쪽에 제가 그냥 쭉 말로 할게요. 찾아보세요. 자, 왼쪽으로 가면 인도 있고요. 서남아시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고요. 유럽 있어요. 아프리카는 가운데 구멍 뽕 뚫린 거 보여요? 그게 혹시 빅토리아 호수일까? 아프리카에 뻥 뚫린 건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튼 자, 아프리카 있고 아프리카 위에 가면 유럽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리고 유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중앙아시아겠지? 있을 거 다 있네?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있다. 그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인데 자, 딱 보니까 지도가 좀 작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보다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 중에 없는 거 뭐가 없냐?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신대륙이 없어요. 자, 신대륙이 없는 이유는 이 지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 지도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륙은 없다. 자,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리고 이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는 거.
됐지요?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의미하고 특징하고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자, 그리고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요. 일본의 필사본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어디 있냐면 일본에 있는데 원본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 뭔지 알죠? 손으로 베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 원본은 사라졌고 필사본만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팔도도라고 되어 있죠. 자, 팔도도, 그 다음에 동국지도, 그 다음에 조선방역지도. 자, 동국지도하고 조선방역지도만 한번 볼까요? 동국지도는 자, 최초의 실측지도. 최초의 실측지도. 자, 실측을 했다는 건 실제 재봤다는 거잖아요. 측량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측량을 하려면 측량 도구가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측량 도구가 인지의와 규형이 세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조 때 만들어진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가지고 실측해서 만든 최초의 실측지도가 바로 동국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도의 특징은 만주 지역까지도 다 우리 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대외 인식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동국지도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주 지역까지 자세하게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선방역지도. 자, 조선방역지도는 만주와 쓰시마 섬을 또 표기하고 있다. 만주와 대마도까지 다 뭐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지도들이 있고요. 자, 밑에 그리고 표를 한번 보시면 다시 또 제가 설명할 게 하나 있네요. 표를 보시면 자,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가 있죠? 그쵸? 그리고 세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가 있죠? 이거 오타 아니고 팔도도가 두 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고, 그 다음에 세종 때 팔도도가 또 따로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마도 첫 번째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는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우리나라 부분, 자, 이 부분이 아마도 팔도도,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다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팔도도는 없어지고 그 대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우리나라 부분이 아무래도 그 직전에 만들어진 팔도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죠.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다시 한번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태종 때, 그게 시험에는 나오니까 태종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지리서로 갑시다. 자, 지리서. 지리서에서는 신참팔도 지리지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리서죠. 신참팔도 지리지. 자, 신참팔도 지리지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전체가 남아있지 않고요. 경상도 부분만 일부 쬐끔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참팔도 지리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좀 양도 방대한 게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이제 더 끼워 넣었던 지리지다라고 해서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죠. 세종실록 같은 경우는 부록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세종이 업적이 많으니까 그 업적에 이제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았던 실록이 세종실록인데 거기에 지리책으로도 하나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게 세종실록 지리지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좀 자세하게 기록된 지리지는 동국여지승남. 그래서 동국여지승남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동국여지승남 성종. 자, 그래서 신참팔도 지리지 세종,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성종.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윤리의례서. 자, 윤리의례서와 법전 편찬. 자, 윤리의례서 중에서는 첫 번째 삼강행실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삼강행실도는 말 그대로 예절책이겠죠. 예절. 삼강오륜에 관한 예절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세종 때 편찬한 예절책.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그림과 설명을 붙여서 세종대왕 때 아주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부모를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종대왕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막 부모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때 너무 놀래서 안 되겠다. 애들한테 예절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삼강행실도예요. 자, 그럼 삼강행실도는 오륜 중에서 오륜 중에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연려, 충신, 효자만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륜 중에서 나머지 2개가 남거든요. 그 나머지 2개가 장유유서와 붕우유신. 자, 그래서 그 2개만 따로 묶어서 2개니까 이륜행실도를 따로 편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륜행실도가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삼강행실도는 세종, 이륜행실도는 중종. 그래서 세종과 중종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국조올해의. 국조올해의는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가례, 빈례, 흉례, 군례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5가지 예절, 그러니까 뭐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뭐 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 바로 국조올해의. 자, 그래서 밑에 윤리의례서 다시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법전. 자,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통치 체제를 완성한 게 바로 경국대전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자, 경국대전은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 만들어진 거냐면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완성됐고요. 이게 완성되면서 우리는 통치체제를 완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경국대전은 육전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호 예병형 공전이 하나씩 있는 거죠. 육전 체제로 되어 있고 통치체제를 완성한 게 바로 경국대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527페이지 밑에 표로 내려가시면 조선시대 법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조선 경국전부터 여러 법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경국대전부터, 자,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됐죠?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대전회통 흥선대원군 고종. 자, 그래서 요 4권 정도는 여러분이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 시기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나서 한동안 법전 편찬이 없었죠. 그래서 속편으로 그동안 이제 만들어졌던 법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한 게 속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을 했어요. 그게 대전 통편, 통째로 통합을 했으니까 통편.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다시 한번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나 이런 걸 또 정리를 한 게 대전 회통.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이렇게 4권 정도는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는 주로 그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조선시대 법전까지 여러분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문화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